이번 정류장은 모닝브리프역입니다. This stop is Morning Brief. It's Morning Brief Station. 今回の停留場はモーニングブリーフ駅です。 내리실 문은 하나TV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모닝브리프 시작하겠습니다. 증시 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미국 국채금리도 상승하면서 성장주 중심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네, 증시 동향 말씀드렸고요. 오늘 첫 순서로 박승진 애널리스트가 ETF 자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승진입니다. 먼저 저희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27일에 상장이 됐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약간 시장에서는 이게 변동성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의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은 사실은 맞다라고 당연히 볼 수 있는데 이게 시발점에 대한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저희가 감마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별로 리밸런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포지션들이 모였을 때 이 장중에 모이게 되면은 이 장중 막판에 이 방향성에 대한 그 포지션들의 익스포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막판에 이 포지션을 채우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매매가 좀 일어난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감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이게 그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얘는 증폭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포저 자체가 2배를 맞춰줘야 되는 그림들이 있고 기존의 그 포트에 현물이 담겨있는 포지션들은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은 얘와의 그 익스포저에서의 괴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 장중에 상승하는 그림으로 이 매수가 몰렸다라고 하면은 더 상승폭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하락하는 그림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또 하락폭이 컸을 때는 또 하락하는 포지션의 익스포저를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 이 매도 물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수급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5월 이 상장 이전에부터 5% 코스피 일별 등락률 기준으로 5% 넘어간 날짜가 올해 이미 15일이나 됩니다. 이 거래할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시장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이 지금의 사이클에서는 이 수급 주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유동성 쏠림을 유발하는 뭐 여러 가지 환경들, 뭐 정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고 또 거기다가 이 기초 자산인 삼성과 닉스 쪽으로 이 모멘텀, 실적 모멘텀들이 집중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그냥 기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좋은 표현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좀 불이 이미 나 있던 상황에서 기름이 부어지면서 일단 이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그림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게 모든 것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하고선 이거를 좀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이 원인에 대한 파악 자체가 조금 잘못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서 좀 오해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주 신규 상장 ETF들 6종목 있고요. 저희가 이제 DS 코스닥 액티브 ETF는 뭐 최근에 3월부터 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 코스닥 150이 아닌 코스닥 지수 기반의 액티브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800개의 종목에서 이 피킹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무게 중심을 좀 놓고 나온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운영사 측에서는 포트폴리오의 한 60% 정도를 1조 미만의 중소형주 기업들로 구성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 코스닥 액티브 ETF들 같은 경우가 이 종목 피킹에 대한 선정에 대한 그 강점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중소형 운영사들이 시장에 좀 등장하는 관점에서 이런 선택지를 가져갔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수가 좀 높긴 한데 그만큼 약간 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키움 현대차그룹 탑3
탑3 테크노합 50 ETF하고 지금 또 뒤에 있는 미국 우주 로봇 탑2 ETF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최근에 또 3월 이후로 계속 나오고 있는 채권 혼합 50 ETF입니다. 그래서 키움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현대차 그룹 시가총액 상위 3개 종목, 그러니까 이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기아, 현대 모비스 이 3개 종목들을 25, 15, 10%의 비중으로 담아놓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개 종목이 50%, 그리고 이 나머지 채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국고채 통한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되는 포트폴리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이즈 종목 같은 경우는 우주산업이랑 로봇 쪽 가져가는데 뭐 이 종목들은 뭐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일론 머스크 포트폴리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스페이스X랑 테슬라를 25%씩 담아서 50% 구성하고 이 채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그리고 또 3년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는 이 간접적인 재간접 포트폴리오의 채권형 ETF 구성의 ETF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은 이 미국채로 혼합하는 이런 형태라는 부분들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스트코덱스 200 커버드콜 액티브 ETF도 지금 최근에 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입니다. 이 커버드콜 액티브 형태들은 전체로 보시면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과정에서 좀 이제 전략을 활용하는 이런 ETF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액션 자체가 좀 액티브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콜옵션 비중 자체를 유연하게 가져간다라는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옵션 프리미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분배금 지원들을 커버드콜 비중을 높임으로써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상승 국면들에 진입을 했을 때는 커버드콜 포지션들을 줄여가지고 지수 참여율을 좀 높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지수에서는 OTM 옵션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일단 선택해서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광통신 그리고 또 미국 광통신 관련 기업이라 보시면 구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렉트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광통신 인프라, 이성통신 관련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저궤동 위성이나 이 광통신 이 두 가지를 50%씩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교지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이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유연하게 좀 비중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 함께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로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 종목 탑 10으로 좀 집중된 포트폴리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광통신 관련한 테마 ETF인데 보시면은 이 마벨이랑 코에런트 그리고 또 루멘텀부터 시작해서 이 코닝이나 시에나 이런 기업들까지 총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에이블 CNC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분기 프리뷰 자료고요. 박종대 애널리스트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에이블 CNC는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 업체 가운데서 네오팜하고 같이 가장 좀 볼만한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블 CNC는 전년도 4분기에 이제 비비크림이 아마존 탑100에 진입한 이후에 이제 지역하고 채널을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여러 레거시 브랜드 업체들이 이제 마케팅비를 크게 늘리면서 신세대 인디 브랜드 업체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했지만은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에이블 CNC는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지 한 6개월 정도도 안 돼서 이제 성과를 내서 매출이 크게 늘면서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존 그 성공 방정식이 이제 아주 뚜렷하거든요. 예, 틱톡 마케팅에 성공을 해서 아마존에서 매출을 일으키면서 히트를 한 이후에 미국의 메이저 오프라인 채널하고 유럽 지역으로 확산하는 이런 KBT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다 수출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동반 고신장하는 이제 그런 글로벌 모멘텀의 본격화 시기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밸류에이션이 좀 비쌌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8배도 채 되지가 않는 이제 그런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비비크림이 이제 크게 히트를 치면서 쭉 나갔는데 여기에 후속 카테고리가 성공적으로 론칭이 된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32%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미국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신장을 하고 있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QOQ 매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뉴얼이 완료되는 것들도 있고 특히 유럽이
오리엔트레이드 이외 실리콘투 같은 여러 대형 벤더들을 잇따라서 확보를 하게 되면서 특히 6월 말에 부추 입점했는데 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금호석유화학 2분기 프리뷰 내용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재성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재성입니다. 금호석유화학 프리뷰 자료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2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1,400억 정도 되니까 50% 정도 컨센서스를 상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성고 의무가 대폭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법 이익 같은 경우도 MDI가 강세를 보이면서 QOQ로 대폭 올라올 거고요. 영업이익만큼 지배순이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컨센 대비 21% 정도 상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한 40% 정도 줄어든 1,2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최근에 제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형적인 영대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연고무 가격이 여전히 높고 글로벌 장갑 공급 부족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 대비 높은 수준에서 실적의 저점이 확인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만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500억에서 한 800억 정도밖에 분기 영업이익이 안 됐었는데 1,200억 정도로 올라온 거니까 기본적인 이익 체력 자체가 꽤 많이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을 5천억 정도 추정을 하고요. 작년 대비해서 90% 정도 개선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3%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금호석유가는 주요 제품들이 다 이 사이클이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장갑용 제품인 엠비라텍스 같은 경우도 지금 라텍스 장갑이 코로나 이후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다 폐기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방 업체에서 이 MBL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SBL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진이 연중 최대치입니다. 스팟 마진 기준으로 연중 최대치인데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 전후 복구 수요 과정에서 대형 트럭용 타이어가 많이 팔릴 텐데 그 과정에서 SBL이나 BR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되고 있는 금호미스 화학 같은 경우도 MDI가 지금 수출 가격이 강세를 보입니다. 수출 가격이 대략 한 35% 정도 연초 대비 올랐고요. 원인은 미국 업체들이 불가항력 선언한 게 있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 중국 업체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비싼 가격에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호미스약이 글로벌리 보면 뭐 5위권 정도 하는데 지금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분법 이익도 아마 올해 내년 중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도 좋지만 이 순이익단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화학업체들이 대부분 실적들이 나빠서 대부분 차입금 부담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금호석유는 그동안 꾸준히 돈을 잘 벌어와서 올해부터 순연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아마 뭐 내년도가 되면 25년도에 이미 순연금으로 전환을 했고요. 올해는 순연금이 확대가 되는 구조고 사이클이 지금 돌아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마 추가적으로 순연금 규모가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ROE가 8%밖에 되지 않는데 8%인데 밸류에이션이 PBR로 0.5배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절대 저평가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 실적 좋아진 거에 대비해서 주가 너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도 2분기 프리뷰 자료고요. 송선재 애널리스트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2분기 실적 프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기존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출액은 3% 증가한 16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6% 증가한 9,220억 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가 오른 5.6%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고객사들의 생산 감소를 믹스 개선이 만회를 하면서 부품 제조 쪽이 한 4%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동화 부분은 고객사의 친환경차 물량 증가로 소폭 증가한 2%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AS 부분이고요. AS 부분은 좀
쪽에서는 선진국의 수요 유지와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9%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률 5.6% 중에서 AS 부분이 26.5%고 모듈 부분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듈은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동화 부분의 적자 축소와 고객사의 비용 전산 등이 일부 만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AS 부분 쪽에서는 매출 증가와 환율 그리고 관세 인하 효과로 26%대의 고수익성이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로봇 사업 부분 관련해서 업데이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모비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모델 쪽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현재 미국 쪽에 2028년도 양산을 목표로 약 35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고요. 이 액추에이터 35만 대 분량은 로봇 완제품 기준으로 1.1만 대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틀라스의 생산 목표가 3만 대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향후에 2교대 전환과 라인 추가 등을 통해서 생산 능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35만 대 정도의 액추에이터 생산이면은 매출액은 5천억 정도, 만약에 3만 대까지 로봇 완제품 기준 3만 대까지 커버를 한다라면은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액추에이터 이외에도 그리퍼라든가 배터리 시스템, 제어기, 퍼셉션 모듈과 같은 이런 아이템들도 지금 사업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외의 로봇에도 대응할 다른 액추에이터도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한 상황이고 그 로봇 부품과 관련된 사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로봇 부품 생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 바이오와 목표 주가 77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전력입니다. 정책 방향이 바뀐다라고 제목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유재선 애널리스트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상향을 합니다. 주가 하락폭이 좀 커서 이제 계율이 상승률이 좀 확보가 됐고요. 지금 환율 좀 부담 요인이긴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지표가 고점 대비 좀 안정화되면서 이제 추정치가 하향조정이 좀 마무리 국면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미국 이란 전쟁의 추이에 따라서 조금 조건부로 결정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10%대 감익을 하면서 컨센서스 부합을 예상을 합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를 하는데 가장 코어인 이제 전력 판매 수익 같은 경우에 산업용의 수요가 둔화가 되고 판가도 약세다 보니까 역성장 예상이 됩니다. 다른 기타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외형 성장의 흐름 자체는 바뀌지는 않는데 요거는 나중 갔을 때 조금 약간 물음표가 될 수도 있다라 말씀드리고요. 영업이익이 일단 전년 대비 많이 감소를 하는데 연료비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연탄이나 이런 것들 개별 서비스의 할인 종류랑 그리고 수입 단가 이런 것들 인상한 것들이 주된 이유고요. 다만 이제 구입 전력비 이게 S&P가 많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감소를 하면서 그래도 이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연탄 발전소 이용률은 이번 분기에 41% 추정을 하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74% 정도 전년 대비 좀 많이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가 좀 더 회복을 할 것 같고요. 3, 4분기 일단 80% 초반 이 정도로 소폭 회복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AIDC 혹은 뭐 반도체 팹 등등 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AIDC만 하더라도 사실 상당한 양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가동률 70% 잡으면은 6.1테라와트 정도 되는데 18.4기가면은 113테라와트 정도 되고요. 작년에 전력 사용률이 550이니까 20% 이상의 전력 수요가 여기에서만 발생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모든 가용한 발전원들을 다 쓰는 속으로 좀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고요. 기존에도 탄소 중립의 가치라는 게 좀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 선에서 뭐 원자력이라든지 그리고 LNG라든지 이런 것들 다 허용하는 분위기로 다시 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좀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11차 정기분에 2개 추가로 하기로 했던 거 지자체 2군데에서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 당연히 떨어지고 한 군데 됐겠죠. 여기에서 분명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영광의 한빛원정 거기에 부지가 2개 정도 또 지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2까지 12차 전기분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NG도 막힌 문을 좀 뚫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발전소비 투자에 따라 EPC나 혹은 기자재 제조업체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한전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원전이 다시 돌아선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전후로 해서 이제 석탄도 줄이고 원전도 줄이는 정책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장기 실적 기대치나 멀티플이 많이 낮아졌는데 12차 전기분에서 이런 식으로 믹스가 좋아진다는 게 증명이 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회복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한항공 2분기 프리뷰 자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도현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리뷰 자료고요. 별도 영업이익 2,618억 원으로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당사 추정치가 650억 원 정도였던 것에 대비하면은 굉장히 큰 폭 상회한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항공화물이 2분기를 견인을 했으나 추정치를 상회한 것은 국제선 호조 영향이 더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선 매출액이 20% 증가했는데 운임이 11% 상승한 가운데 RPK가 8% 증가하면서 올라간 항공권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2분기에는 견조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금번 실적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항공화물 매출액은 46% 증가를 했고요. 운임이 700원 수준까지 상승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올라왔는데 이건 2022년 물류 대란이 한 80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때에 준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유류비가 거의 2배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영업 비용은 33%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 이 유류비 상승에 대응하는 탑라인 증가 효과가 굉장히 빨랐고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외로는 외화 환산 손실이 크게 나타나면서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2분기 이제 국제선 서프라이즈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본, 중국 노선 매출액이 각각 30%씩 증가를 했고 미주, 구주 노선 매출액이 22%, 11% 증가를 했습니다. LCC가 단거리 노선 운임을 거의 올리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국 노선도 매출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 이후에 FSC에 대한 선호도가 한층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LCC와는 좀 대조적인 실적이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3분기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미주 노선의 단가 상승도 반영될 예정이고 유류 할증료가 8월부터는 4월 미만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강한 이상 여객이랑 화물 운임은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거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 갭이 벌어지면서 3분기 영업이익은 37% 증가한 5,200억 원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도 기존 감익에서 증익으로 추정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연간 1.7조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항공 수요와 항공 화물 수요의 비탄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2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년뿐만 아니라 2027년 같은 경우에도 국내 유일한 FSC에 대한 비탄력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7년 대한항공 연결 영업이익은 2.3조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8,000원에서 41,000원으로 상향을 하고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항공 2분기 리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41,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위클리 자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승준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설 담당 김승주입니다. 이번 주 투자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있을 내용은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있죠. 그래서 14일에서 16일 오늘부터 이제 세 개의 정부 부처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23일에는 이제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보유세와 이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주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것들, 여기 이제 초고가 실거주 주택 그리고 거래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토론의 결과가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좀 증가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주담대 대출 한도를 좀 축소한 듯한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주택 쪽에 있어서는 수요 억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이란 분쟁이 다시 격화가 됐고 해협 리스크가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전이 되게 되면서 유가가 70% 이상을 상승을 했고요. 결국은 이게 전반적으로 센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 EPC 부분은 종전 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을 드리고요. 또한 여기 이제 더불어서 중동에 대한 건설 비용이 상승할 거라는 전망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5% 정도 추가로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 건설 수요 증가,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 중동에서 많이 짓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숙련 인력 부족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이 해협 폐쇄로 인한 비용 증가들이 결국은 전반적인 건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반적인 계속 전쟁에 대한 격화된 부분과 비용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 부분 생각했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전 이후에 관련해서 매수에 늦지 않다라는 판단이고, 결국 이 하반기에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상승 재료는 데이터 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GS 그룹의 동해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뉴스들, 특히나 이제 인허가라던가 자금 조달에 대한 뉴스들이 나타나면은 추가적으로 이 관련된 계열사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GS 건설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재건이라던가 원전이라던가 주택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매수 시점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중국 레거시 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기가 디바이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백승혜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승입니다. 기가 디바이스는 중국 레거시 D램 그리고 SLC, 낸드 플래시, 노어 플래시, MCU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고요. 2005년에 CXMT의 창업자인 주이밍 회장이 설립한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겸직을 하면서 같은 창업자 아래 기가 디바이스가 CXMT에 소수 지분을 투자를 하고 CXMT가 기가 디바이스의 D램을 위탁 생산하는 전략적 협업 관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CXMT는 DDR5나 LPDDR 이상 범용 D램이나 HBM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가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노어 플래시나 SLC, 낸드나 이런 특수 메모리, 그리고 DDR4, LPDDR4 이하의 레거시 D램, 그리고 MCU 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가 디바이스가 최근 2분기 실적도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할 걸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잠정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얘기를 해서 컨센서스를 46%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컨센서스를 77%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이 ASP가 많이 상승을 했고 점유율도 확대된 부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고요. 글로벌 상위 메모리 업체들이 HBM이나 DDR5, 3D 낸드 중심 생산 비중을 늘리면서 이런 레거시 D램이나 낸드 제품 수급이 좀 타이트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1년 사이에 기가 디바이스의 SLC 낸드 제품 ASP는 약 5배 상승했고 레거시 D램 제품 ASP는 10배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2분기 지분 투자 중인 반도체 기업 평가이익 약 20억 위안이 순이익에 반영된 부분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기가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주요 공급 업체들이 공급을 축소하면서 이런 레거시 D램 제품이나 특수 메모리 제품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맞춤형 3D D램 양산이 개시되는 부분도 앞으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키옥시아와 마이크론이 레거시 낸드 제품 양산 축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기가 디바이스 SLC 낸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기가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CXMT와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2, 3년 동안 DDR4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소수 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기가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이런 D램 제품 생산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노어 플래시 같은 경우는 CXMT 포함한 파운드리 파트너사들이 생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현재 약 20%
20%에서 앞으로 3, 5년 내에 25%로 확대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3D D램 제품 대량 출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주가 상승의 잠재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AI 관련 맞춤형 D램도 26년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매출이 확대되면서 고부가 가치의 틈새 D램 시장에서의 전략적 입지 강화라든지 ASP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델타항공 2분기 리뷰해 주시겠습니다. 김시연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주식 분석실 김시연입니다. 델타항공 2분기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매출이 176.7억 달러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가용 좌석당 총 매출이 국내선 운임 증가하면서 12.4% 증가했고 국제선은 남미 노선 위주로 8% 증가했습니다. 국제선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대서양 노선입니다. 미국 판매 비중이 80%를 이미 넘어가고 있고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에 어깨 시즌 수요가 높아지면서 계절성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갤런당 평균 연료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동사 강점인 자체 정제소의 높은 정제 마진이 상쇄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무원 비용 증가하면서 연료당 단위 비용도 YOY 6.8% 증가했습니다. 메인 캐빈 매출이 68.5억 달러, 프리미엄이 69.2억 달러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매출이 여전히 견고한 모습이고요. 월드컵을 위한 증편이 일부 있었지만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매출 다각화의 핵심 축 비즈니스 중 하나인 비즈니스 수요 또한 다양한 업종에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즈니스 대비해서 가격 민감도가 높은 일반 여행 수요를 대비해서 일정 변경이 불가능하고 좌석 지정을 제한하는 좌석을 신설하면서 목표 고객별로 좌석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가 수요 흡수와 고수익 비즈니스 매출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3분기 매출은 예상을 소폭 상회했고 오핀 가이던스도 11에서 13%로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리미엄과 메인 캐빈 모두에서 예약 곡선 또 TRS 및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신중한 캐파 증가와 운임 강세 지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연료 단위당 비용도 3분기에 완만하게 개선되기 시작해서 공급 좌석 증가율이 정상화되는 4분기에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하반기 OPM 두 자릿수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연료비 변동성이 높았을 당시에는 이제 LCC가 낮은 비연료 비용을 바탕으로 연료비에서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졌지만 지금은 인건비나 공항 이용료, 항공기 등 모든 비연료 비용이 같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좀 달라진 상황입니다. LCC는 최소 5%의 운임 인상을 통해서 유가 환경에서 순위폭리전 도달이 이미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델타항공은 프리미엄 포지션 그리고 또 정유시설을 포함해 다각화된 매출원을 보유한 동사에 대한 프리미엄 부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12개월 선행 PER 13.6배로 여전히 미드사이클 기준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모닝 브리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모닝 브리프역입니다. This stop is Morning Brief. It's Morning Brief Station. 今回の停留場はモーニングブリーフ駅です。 내리실 문은 하나TV입니다.